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요즘은 장을 볼 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유기농인지 일반 농산물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깨알보다 작은 성분 표시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GMO,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국감에서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의 GMO 검출을 밝혀낸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 모시고 GMO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예산국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입법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신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GMO가 무엇이고 또 완전 표시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MO라 그러면요,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유전자의 결합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만든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계량과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GMO 얘기를 하면은 그럼 방울토마토도 GMO냐, 씨 없는 수박도 GMO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것은 GMO가 아닙니다. 그건 GMO가 아니고 계량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을 실험 환경에서 그것의 빈도를 높이고 시간을 압축해서 계량의 성과를 낸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데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유전자가 결합될 수 없는 구조. 예를 들어서 식물에다가 동물의 유전자를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해양 생물의 유전자를 야채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GMO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식품이나 이런 것에 GMO를 그러니까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표시제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원료 기준에서 GMO를 원료로 썼느냐 썼지 않느냐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의 가공이 일어난 이후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죠. 그러니까 표시제는 되어 있는데 가공 이후에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그 원료 기준으로 GMO 원료를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썼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공 이후에 그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가공 이후에 그것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지 않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업계에서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양의 GMO 곡물이 수입되어서 우리 식품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은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의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되니까 예. 실제로 GMO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표시를 안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벌써 재작년에 했나요? 제가 국회 등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GMO 완전 표시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 그것은 우리도 표시 방식을 바꾸자. 예. 원료 기준으로 사용했는지 않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자. 예. 왜냐 그러면 소비자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먹는 이 식품에 GMO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안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느냐는 그건 관심 사항이 아니죠. 예. 이게 뭘로 만들었느냐가 궁금한 건데 예. 표시 방식이 다르니까 소비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이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수입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에서 무더기로 GMO 검출이 되었고 더군다나 한국 소비자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으려다가 국감에서 우리 의원님이 활약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두부나 식용유 이런 것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수입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 전체 조사한 것 중에 8개인가 조사를 했는데 회사 걸 했는데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일단 거기서 놀랐죠. 이때까지 그래도 쭉 해온 얘기가 그런가 보다.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도 나는 GMO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유전자가 검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일단 놀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은 그 목적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알 권리 이런 것을 끊임없이 채워줄 것이 그 기본 임무인데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자보호원이 그 존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어코 밝히는 거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이제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때까지는 열 처리를 하거나 이제 정제를 하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GMO 유전자나 그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표시 방식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조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그 성분에 그걸 하는 거고 정량평가는 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GMO 유전자에 대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커져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번에 수입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만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국산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에서는 이제 전혀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국산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았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생산 콩을 가지고 가공한 두부에서는 단 한 곳도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직까지 국내 농업이
GMO로부터 매우 안전지대에 속해 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한테 더 잘 알려진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이고 예. 그에 따른 농가 소득의 증대를 기여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우리 소비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보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GMO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입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고 지금 어떤 상태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원료 기반으로 GMO 표시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예. 또 하나는요, 비의도적 GMO 혼입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우리나라는 3%라고 해놨어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3% 이렇게 높게 표시해 놓은 나라는 거의 없고요. 예. 1% 내지 0.9%로 그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3%라는 현재 것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GMO 표시를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예. 0.9 내지 1%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예.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발의한 지는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만 예. 이게 보건복지위 그 법안 소위에 예.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 기업의 요구가 보건복지위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소비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 여야를 가리지 말고 예. 보건복지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게 계속 압박을 좀 가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예. 왜냐 그러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요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표시해야 된다라는 예. 요구가 벌써 그렇게 나온 지도 꽤 여러 해 전이고 예. 갈수록 그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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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비의도적 혼입을 1% 미만으로 네. 또는 0.9%로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내용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3%에서 1%로 낮추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 그러면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GMO 완전 표시제도 우리가 이제 원료 기준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미국마저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예. QR코드 방식으로 GMO 표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이미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면은 예.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주적인 의식 그리고 자아의식 이런 것이 결코 세계에 뒤지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GMO 표시와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GMO가 검출된 것은 이제 GMO로 표시를 해야 예. 되는 의무가 있고요. 예. 근데 검출이 안 돼 있는 그 식품은 예. 이것을 GMO 프리 또는 예. 난 GMO, GMO가 없다는 표시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소비자의 요구. 예. 그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GMO 들어있는 거를 GMO라고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GMO를 들어있지 않는 거를 GMO 안 들어있다고 표시하는 것, 그게 난 GMO 표시거든요. 그것은 그 시민운동 차원
혹은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소비자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잘 안 합니다. 나라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그러면 수입 식품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예. 그 나라에서는 non-GMO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non-GMO 마크가 붙어 있는 수입 식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지만 예. non-GMO 표시 자체가 법적으로 또 금지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아, 법적으로 금지가 법적으로 되어 금지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는 GMO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식품은 그 나라에 만들어질 때는 그 나라의 기준에서 만들어져서 non-GMO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non-GMO 표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표시해놓은 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려서 판매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GMO 표시제에 관한 한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예.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게 예.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GMO 완전 표시제가 입법 기관이 이제 국회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예. 그 와중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 청와대에 예. 그 청원을 한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상태인지. GMO 완전 표시제를 하라고 입법 청원을 그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이고요. 예.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20만 명을 가뿐하게 넘겨가지고 예. 답변을 했는데 그때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게 답변을 했어요. 청와대가.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또 되돌아보면 그때 농림부 장관도 없는 상태였고 예. 청와대 비서관도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그 청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 쪽에서 그 답변 자료를 만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예. 그래서 청원한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청원을 했지만 예. 듣고 싶은 답변은 못 들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시민적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그 두부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최근에 또 GMO 감자 수입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계기로 삼아서 예. GMO 완전 표시제에 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유전자 변형 기술은 예. 이제 식품이 아닌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이를 식품에 처음 적용시킨 것이 이제 다국적 농업기업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MO 작물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그 제초제 저항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유전자 조합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성능을 가진 그 작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 농업에서 가장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힘든 것은 제초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대량 생산을 해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제초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제초제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 그러니까 작물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제초제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제초제를 쳐도 이 작물은 안 죽는 거죠. 다른 풀들은 죽고. 예. 그러니까 풀을 뭐 개별적으로 뽑든지 아니면 풀만 죽는 제초제를 또 살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개발해서 심어놓고
항공으로 그냥 제초제를 마구 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제초제 저항성이 있는 작물이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제초 비용을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그러한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제초제 저항성 그 작물이 보편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물이 바로 제초제를 직접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제초제 저항성 곡물은 그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발암 물질이 잔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은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2A 등급으로 분류한 발암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도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예. 제초제 저항성 곡물이 필연적으로 함유할 수밖에 없는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GMO 곡물의 그 위험성은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제초제 성분, 이 위험성만으로서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공중에서 살포를 해서 그 GMO 작물만 남겨도 나무니 다 죽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그 고엽제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이 사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하게 했던 그 고엽제인데 실제로 그 GMO를 생산을 하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몬산토가 고엽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렇죠. 회사라는 측면이 새삼 떠오릅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콩이나 옥수수 같은 이 GMO 작물들은 사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두부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 식용유 또는 온갖 종류의 그 전분당 이런 것까지 거의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오늘 식사를 하신 모든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GMO를 섭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 그러면 지금 이제 식용유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수입 원료인데 그것이 국내에 거의 다 GMO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늘 GMO에 이미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소비하는 GMO의 양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식용으로, 그러니까 식품의 원료로 수입되는 GMO의 양이 약 1년에 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톤 그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가 1년에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쌀의 총량이 400만 톤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짐작이 가죠. 잘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서두에 그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요. 유럽은 매우 엄격하게 GMO 완전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도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GMO의 생산, 반입, 가공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QR코드 방식으로 GMO 표시제를 채택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데 GMO에 관해서 그래도 가장 느슨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전 세계에서 GMO 곡물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아메리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그 북미, 남미 이쪽이 GMO의 그 생산 기지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빼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빼고 나면 거의 생산량이 미미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GMO 작물 언제부터 우리 밥상을 이렇게
침해라고 할까 하여튼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08년도입니다. 아,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예. 그 해부터 아, 그때 이제 그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이 그 요구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인데 그 틈바구니에 은근슬쩍 이렇게 식용 GMO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제 일각에서는 그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예. 그런에도 불구하고 GMO 반대론자들이 그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공포를 유발한다. 이런 반론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GMO 곡물을 소비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입니다. 그러면 매일 완전히 GMO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체 먹는 것 중에 일부 GMO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20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GMO에 관한 그 안전성에 관한 논쟁은 GMO 표시제에 대한 요구와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그 안전하다고 해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안전한 것 중에 선호가 있고 기호가 있고 예. 그리고 나는 나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권리가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표시제에 대한 요구를 안전성 논란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GMO 안전 표시제는 예. GMO가 안전하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알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GMO 완전 표시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결국 GMO가 아닌 식품을 고르게 되고 결국은 그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서민들만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경제 논리로 GMO 완전 표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요. 말씀드렸듯이 GMO 곡물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메리카 대륙에 한정되어서 거의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곡물에서 GMO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한 절대적이지 않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GMO 아닌 곡물을 선택해서 지금은 현재 수입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요구들이 생기면 우리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또 생산하는 곳들이 생길 것이고 국내 시장도 국내 생산도 반응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GMO 아닌 곡물의 가격이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한 10% 차이 국제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현격한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표시제를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 곡물을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난 상관없다 그 곡물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야, 산업에 있어서는 경제성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문제만큼은 이제 안전성과 경제성 둘을 이제 저울에 놓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성에 아마 그 무게를 둘 것 같고요. GMO에 대한 논쟁도 사실 그런 안전성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가장 큰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요구를 채워주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막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확산되는 형태가 지금 이 GMO 표시 논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옥수수와 대두 이외에 감자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에 이제 GMO 감자의 안전성을 승인을 해서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수입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는 수입 감자, GMO 감자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GMO 완전 표시제가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런데 감자는 세계 4대 식량 작물로서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거죠. 뭐 감자칩, 감자튀김, 감자탕, 감자전 뭐 늘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를 하더라도 일부를 추출해서 쓰는 거잖아요. GMO 곡물을 쓰더라도. 근데 감자는 감자를 통째로 다 먹는 거잖아요.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MO에 노출되는 정도가 식용유 쓰는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GMO에 많이 노출되는 우리 삶의 GMO 작물이 이제 완전히 깊숙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곡물을 그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수입을 승인한다라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저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GMO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건강하고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해야 될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기 이전에 주권자죠. 국가의 주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왜냐 그러면 먹는 것과 관련 먹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형성하는 것은 나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음식인데 그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이거는 나의 삶을 아주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알고 싶은 정보대로 충분히 확보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판단해서 결정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싶은 만큼 요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발의하신 그 입법안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계류가 돼서 실망도 좀 많으시고 하실 텐데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보건복지위의 의원들, 그 심의를 직접 할 법안 소위의 위원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요. 우리 당의 그 많은 의원들이 좀 더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결국은 어느 순간 밀물처럼 쓸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조금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그 국감 활동을 국회 활동을 조금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GMO 하면은 김형건 의원을 떠올릴 만큼 이 문제에 힘을 쏟고 계신데요.
농해 수위 소속으로 농업 관련 현안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감에서 군대 급식을 국내산 김치로 그 전량 대체를 한다. 또 학교와 군의 공공 급식 부분에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주장의 배경과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GMO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군대에 김치를 국내산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군대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수입 김치를 먹인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거 용납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종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중하게. 그래서 먹는 거 하나라도 국내산으로 가장 좋은 안전한 식품을 먹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김치를 전부 다 이제 국내산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국방부와 현재 정부를 설득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과일 간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중장년층보다가 더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충분히 과일과 채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국가의 임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요. 기존의 급식과 별도로 과일이 간식으로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거고, 원래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필요한 예산은 또 예결위에서 지금 이제 예산국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마침 예결위 위원이고 해서 직접 챙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이제 가장 큰 근간이라고 할까요? 쌀인데 최근에 쌀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쌀 직불제가 주요한 원인이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돼서 이 직불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쌀 직불제 개편이 자칫 다른 우리 쌀 이해 작목에 영향을 미쳐서 농업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래에 쌀값이 한 18만 몇천 원, 이게 이제 그 산지의 가격이거든요. 80kg 한 가마에. 근데 작년, 재작년은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8만 원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급등하고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긴 과정을 보면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쌀값이 사실상 너무 하락한 것이었어요. 폭락을 한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8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미 과거에 18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18만 원으로 도달한 건데, 그래서 이건 급등이라기보다는 쌀값이 이제 겨우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의 소득을 아무래도 농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쌀 직불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농업이 지나치게 쌀 중심으로만 굴러갔다는 거죠. 그래도 쌀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쌀은 지켰습니다. 쌀만 지켰죠. 나머지는 다 내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쌀만 이제 했는 상태인데, 이제는 보다 종합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축산, 이런까지 종합적으로 농업을 설계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쌀 중심의 직불제를 주요 곡물, 논밭 통합형 이렇게 해서 보다 보편적인 직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직불제는 일부 농민들에게 수혜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내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직불제를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수혜가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후 상박형으로 토지의 규모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토지에 비례해서 주기는 주지만 아래쪽은 후하게 주고 일정 규모 이하는 동일한 수준으로 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박한 형태로, 그래서 이것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개편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의 나름의 그 최저임금제의 효과, 그래서 기본소득제의 또한 효과, 이런 측면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책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이 늘어야 한다. 그렇죠. 위에 거를 깎아서 아래를 주는 거는 이거는 농업 전체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장 내가 받고 있는 걸 내놓는 거다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받는 농민들이 농업에서 주축을 이루는 농민들이거든요. 규모화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가 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 이상 된 농가들은 이제는 직불제라는 방식보다는 산업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길, 그에 대한 안전책도 강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직불금 총액을 늘려서 많은 농민들이 좀 이렇게 소득 안정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직불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하우 상박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금 그 쌀을 가지고 고정 직불제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개편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 정책기획위에서 제시한 변동 직불을 없애는 그런 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변동 직불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변동 직불제의 총액이 1조 4,900억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요. 쌀값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면 이 변동 직불제로 편성해 놓은 예산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이 농업 예산에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변동 직불제가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해 다 쓰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돼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것은 편성해 놓고 쓰는 해 있고 안 쓰는 해 있고 1조 4,900억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해를 놓고 보면 이 제도가 농민들에게 주는 예산상의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하고 변동직불제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쌀값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국회 들어와서 이제 3년 차입니다만 쌀값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정책적으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직불제와 새로 개편되는 그 공익형 직불제, 통합형 직불제를 굳이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대농들이죠, 그죠? 대농들이 변동직불제는 사실 현재는 이제 소득 안전망 구실을 하거든요. 이 없어지면 나타날 불안감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확기의 가격이 하락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조기에 수매를 해서 격리한다는 제도를 이걸 이제 그 뭡니까 아예 입법화해 둔다든지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면은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마 가장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초선 의원으로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했던 GMO 이외에 다른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에 그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이게 이제 그 위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거법인데요. 이 선거법이 조합장들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정보를 아는 길도 막아놨고요.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고쳐서 농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이 발행기를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11월 달에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 위탁 선거라는 것은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의미하시나요? 과거에는 조합장 선거를 각 조합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조합장 선거를 전국이 같은 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법에 그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한해 놔가지고 현장에서는 그걸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이제 관심과 열정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과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을 많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정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의 것만 보면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 크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우선 당장에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농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 전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늘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생활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늘 내가 어떻게 농사를 더 잘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듯이 우리 전체 농업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농업은 소비자를 위한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 농업이 소비자와 호응하지 못할 때 농업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도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제품의 생산 과정 이런 것들에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은 그런 측면에서 다 생산한 다음에 팔 때 소비자를 생각을 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소비자를 염두에 둔 농업,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결위 중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MO 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최근 자신의 GMO 개발을 후회하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GMO가 우리 밥상에 오른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쟁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문제를 넘어 환경과 식량 주권, 다국적 농업 자본에 대한 반감, 윤리적 문제까지 뒤섞여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커지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